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붉게 물든 차트와 공포에 질린 대중의 비명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시는 스마트폰 거래소 화면을 가득 채운 파란색 숫자들, 그리고 끝을 모르고 지하로 뚫고 내려가는 하락 그래프를 보며 많은 분이 깊은 한숨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비관론자들은 이때다 싶어 비트코인의 종말을 소리 높여 외치고, 주변에서는 거보라고 내가 그건 실체가 없는 데이터 조각일 뿐이라고 했지 않느냐며 조롱 섞인 위로를 건네옵니다. 여러분의 그 불안과 공포, 그리고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 깊은 의구심을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 내 피 같은 자산이 반토막이 나고 그 이상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손실의 고통 앞에서 도망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사이페딘 아모스의 역작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을 다시 펼쳐들어야 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깊이 파고들 제8장의 주제는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8장은 단순히 컴퓨터 기술을 설명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이 폭락장이 비트코인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 병든 디지털 세상에 왜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유일한 대안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핵심적인 장입니다. 가격은 흔들려도 본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품은 꺼져도 기반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8장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단을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가 지나간 뒤 찾아올 거대한 기회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8장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이 장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도약을 다룹니다. 바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였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의 희소성은 아주 잘 이해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감타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인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투쫑쿠 열풍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보셨거나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작은 초콜릿 쿠키 하나를 맛보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인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섭니다. 편의점 앱을 켜고 재고를 조회하며 온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쿠키의 맛이 정말 천상의 맛이라서 그럴까요? 물론 맛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쿠키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산된 물량이 다 팔리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재료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부족하면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물리적 세계의 한계이자 물리적 희소성이 만드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예쁜 사진을 하나 찍어서 파일로 저장했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복사해서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몇 번이면 똑같은 파일을 수천 개, 수만 개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본과 사본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것이 디지털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제 용이성입니다.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파일이 가치를 저장해야 하는 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원짜리 가치를 지닌 디지털 파일을 복사해서 커피를 사 마시고, 또 복사해서 밥을 먹고, 또 복사해서 친구에게 줄 수 있다면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붕괴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파일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이중지불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의 화폐를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전까지 인류는 이 디지털 공간의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중앙의 중개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은행과 정부,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삼성페이나 계좌이체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은행의 중앙 서버에 기록된 엑셀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살 때 은행은 내 장부에서 숫자를 빼고 카페 사장님의 장부에 숫자를 더해줍니다. 우리는 은행이 그 숫자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위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만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장에서 사이패딘 아모스는 이 신뢰 기반 모델의 치명적인 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 제3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은행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서운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장부상의 숫자를 마음대로 늘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브리지워터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이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팩트입니다. 화폐 발행 권력을 쥔 중앙정부와 은행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나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디지털 장부상의 숫자를 무한대로 입력하여 돈을 찍어냅니다. 그들은 디지털 공간의 복제 용이성을 악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여러분의 노동 가치와 구매력을 소리 없이 훔쳐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나는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시스템이 디지털 복제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받던 그의 할로윈데이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천재가 나타나 이 수십 년 된 난제를 단숨에 해결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중앙의 통제자나 은행 없이 말입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8장은 바로 이 혁명적인 발명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토시의 해결책은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아주 기발하고도 철학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전도사 중 한 명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컴퓨터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방어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2011년 그가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멍청한 너드들이 만든 장난감 화폐가 나왔구나. 중앙 서버가 없는 화폐라니 말도 안 돼. 이건 분명히 해킹당할 거야. 그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우연히 다시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가 담긴 9쪽짜리 백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스 코드를 직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지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그날의 전율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비트코인은 중앙의 서버 없이 완벽하게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컴퓨터 과학의 성배를 찾아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4개월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마치 홀린 듯이 비트코인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다. 도대체 안드레아스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장부를 은행의 금고 속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대신 전 세계 수만 개의 컴퓨터에 똑같은 장부를 분산시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장부의 새로운 거래 내역을 한 페이지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막대한 양의 컴퓨터 연산 능력과 전기를 소모해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기록할 권한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채굴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굳이 이런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칩니까? 전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8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상의 물리적인 비용을 강제하기 위해 채굴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두바이 쿠키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추위를 견디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장부의 진실을 한 줄 기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라는 물리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 장부를 조작하거나 가짜 비트코인을 만들려면 전 세계 채굴자들이 지금 이 순간 쏟아붓고 있는 그 막대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킹하는 비용이 해킹에서 얻는 이득보다 수천 배 더 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보안의 본질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마이클 세일러는 이를 두고 비트코인은 연력학적으로 건전한 화폐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가장 잘 꿰뚫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말장난이나 신용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물리 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 디지털 화폐의 신뢰를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수조 원이 생겨나는 기존의 허상 같은 화폐와는 차원이 다른 견고함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절대적인 디지털 희소성을 달성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수학 코드에 의해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든 중국의 주석이든 연준 의장이든 그 어떤 강력한 권력자도 이 숫자를 2100만 개로 단 한 개도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금보다 더 뛰어난 희소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금광 회사들은 더 깊은 땅속을 파고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채굴량을 늘립니다. 언젠가 인류가 우주 기술이 발달해 소행성에서 금을 캐올 수도 있습니다. 즉, 금조차도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가격이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굴 난이도 조절이라는 신의 한 수와 같은 알고리즘 덕분에 가격이 오르고 채굴자가 몰리면 채굴은 더 어려워집니다. 공급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2100만 개입니다. 이 절대적인 희소성이야말로 지금의 처참한 폭락장에서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꽉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과거에 비트코인을 두고 쥐약의 제곱이라며 폄하했습니다. 그는 농장이나 공장처럼 무언가를 생산해내지 않는 자산은 가치가 없다고 믿는 아날로그 시대의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주식 투자 성과는 존경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견해는 낡은 관점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팩시밀리 시대의 관점으로는 인터넷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차트를 보지 말고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고 해서 2100만 개의 약속이 깨졌습니까?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심장이 멈췄습니까? 해시레이트가 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변한 것은 오직 공포의 진려, 이성을 잃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레버리지로 쌓아 올린 거품이 꺼지는 가격표뿐입니다. 비트맥스의 설립자이자 천재적인 트레이더 아서 헤이즈는 최근의 하락장에 대해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을 인용하며 아주 명쾌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투표를 세는 투표 계산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질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다. 지금의 하락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투기꾼들이 청산당하고 공포에 질린 약한 손들이 떠나가는 투표 과정일 뿐입니다. 이 폭락은 고통스럽지만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비트코인이 가진 진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기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상승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업계의 다양한 거물들을 봅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 장펑 자오 일명 CG와 트론의 저스틴 선은 전 세계 어디로든 자유롭게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비전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단 한 가지 불변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이 모든 암호화폐 생태계의 기축 통화이자 가장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개발자 팀이 있고 재단이 있어서 정책이 바뀔 수 있고 해킹의 위협이 있으며 CEO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호련히 사라진 이후 그 누구도 주인이라 주장할 수 없는 완벽한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없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누구도 협박할 수 없고 누구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장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인류의 화폐 역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도약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 인류가 조개 껍데기에서 금화로 그리고 지폐로 화폐를 진화시켜 왔듯이 이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대를 맞아 그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폐는 그 어떤 권력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수학과 코드, 그리고 순수한 에너지에 기반한 인류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화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계좌 잔고를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두바이 쿠키의 유행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줄을 서지 않듯이 지금의 이 광기 어린 공포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즉 디지털 공간에서 중앙의 통제 없이 신뢰를 만들어내고 절대적인 희소성을 유지하는 그 혁명적인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아트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탁월한 매크로 경제 분석가 린 알드는 비트코인을 두고 망가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비상구라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정부가 과도한 부채와 인플레이션으로 붕괴해갈 때,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를 통해 개인의 통제를 강화하려 할 때, 비트코인은 자신의 자산과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피난처이자 방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참혹한 폭락장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비트코인을 던지고 욕하며 떠날 때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남들이 버린 미래의 디지털 황금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인생일 때의 기회 말입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수많은 강연의 끝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주는 자유의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거대한 혁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제8장의 내용을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왜 디지털 희소성이 중요한지, 왜 중앙 없는 신뢰 시스템이 혁명적인지, 그리고 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보안의 핵심인지 이해한다면 지금의 가격 하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손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본질을 먼저 깨닫고 행동하는 소수의 편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사기라고 했습니다. 아마존이 폭락했을 때 모두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본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공포에 휩쓸려 여러분의 소중한 비트코인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고 버티십시오. 공부하고 또 공부하십시오. 확신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고통은 훗날 여러분이 누릴 경제적 자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긴 내용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